착수 330여일 만에 윤석열 당선인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함께 같은 건으로 입건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후임인 이두봉 당시 1차장 검사,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 7부장 등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정가지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 이런 혐의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는 직무 수사를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무혐의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명숙 폭탄 모해 위증 의혹 감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왜 그렇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당선인이 특정 후보와 함께 GTX-A 현장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했다라며 아무런 신분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충청에서도 오늘은 한도 갔던데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당선인 신분으로 이 지역의 후보들과 계속 동행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전방에 민주당은 이것이 선거 과속 개입이라고 방지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172석 거대 정당이 바로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청와대 박준기 대변인은 문재인 주의하세요.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라면서 이 한 차례 사표를 발견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청구를 밝혔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장들도 같이 사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성현 서울고검장, 김문정 서울고검장 사표 현직 고검장 6명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처음에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결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714명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5,000명 정도 크게 줄었는데요. 어린이날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2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 주 월요일 이후 나흘 만이고요. 금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로는 지난 1월 28일 이후 1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좀 코로나 환자들은 줄어드는데 위중증 환자들도 줄죠? 네, 위중증 환자 수는 423명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연속 4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48명으로 74일에 기록됐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약 4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특보로 인해 국제적인 상하이 항구가 8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약 3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이세 개체일은 중국을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새 통로를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아시안게임마저 연기하면서 통제를 이어가겠다고 좀 걱정이 됩니다. 정식 채용은 안 됐지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노동자를 봐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정시 채용은 안 된 버스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것이 정식 고용 계약을 하기 전 시운전을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 버스 여자였습니다.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검 결과 사인은 확인한 지 식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이나 어떻게든 한 달 정도 지나야 한다고 했고요. 현지 경찰은 사망 원인 조사하는 별도로 부모의 환자 공사 관계자들의 이 과실 책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분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지출이 너무 커서 힘듭니다. 비싼 물가에 아우 안질합니다.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760님께서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통영 여수 케이블카 다 왔는데요. 정말 경치 분위기 최고였습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3123님 저는 2월 10일이 월급날입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4월도 가정의 달로 시간이 너무 가까워져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에겐 지금 월급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기다리시는 저희 월급날이 그렇게 싫던데 통장을 이렇게 스치기만 할 그렇잖아요. 저는 월급 통장에서 카드 회사에서 어찌 알고 언젠가 이렇게 돈을 가져가가지고 월급날 영예 공포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월급을 기다려야죠. 10일 날 저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관급 인사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검찰 출신 계속 전진 배치된다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시원 전 검사인데 이분이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 공직의 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비리들, 공무원 잘하고 있나 이걸 감독하는 사람인데 그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성씨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계도 받았는데 간첩 조작하던 검사가 비서관이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는데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성씨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아기가 몇 살이죠? 애기가 큰애가 6살이고요. 큰애가 5살입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셨어요? 지금 어린이날에 어제 갑자기 그 일부 기자님들로부터 추격추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참 그냥 밖에 원래 나가서 좀 어디 가려고 했는데 네. 그 계획을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로서는 너무 악몽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시원 전 검사를 발탁했습니다. 이시원 검사가 유성 씨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죠? 예, 그렇죠.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네. 기소까지 1심, 2심, 1심, 항소심 뭐 대부분까지 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지휘했던 검사죠. 예. 그 검사는 뭐 국정원에서 속였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요? 그때 사건 당시에 그 유가료가 그 6개월 가까이 국정원에서 네. 예, 국정원에서 감금돼서 조사받을 때 네. 그 처음으로 만났던 검사가 이시훈 검사였습니다. 네. 예, 국정원의 수사관들과 같이 이시훈 검사를 만나면서 네. 그 유가료는 국정원 조사관들에게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네. 그게 안 들어지니까 나중에 수사관이 바뀌어져서 검찰실에 갔을 때 이시원 검사에게 네. 이 모든 사실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우연반 간첩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다. 예. 이런 내용을 이시원 검사에게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분명히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시원 검사만 있은 게 아니라 네. 그 동석했던 수사관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시원 검사는 그 수사관을 지명하면서 나가 있으라 네. 하고 저희 여동생 유가리를 따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의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예. 기존의 사실을 유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동생을 회유를 했었습니다. 오빠를 간첩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 진술을 유지해야 된다. 거짓말을 예, 예, 유지해야 된다. 그걸 예, 예. 검사가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재판이 열리게 되면 본 재판이 열리고 그리고 증인들을 채택돼서 그렇죠. 그 증인들이 이제 재판에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사실은 알고 있던 이시원 검사는 네. 본 재판에 앞서 증거 보존이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예. 그랬던 검사가 23년 가까이 이 사건을 지휘하고 국정원에서 그 수사관들을 잠시 만나면서 후 그 시속 했던 70km 신호 위반 지금 과속 어떻게 주의 보게 되면 구간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TF가 과도사가 그래졌죠. 네. 예, 꾸려져가지고 검찰에 자기네 몰랐던 이런 사실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검사들이 다시 조사를 했던 결과 담당 검사들은 본 사건을 알거나 입증한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네. 그런 결론에 사실은 그 전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때 사과했을 때 이번에야 정말 검찰들이 제대로 된 조사와 했고 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겠구나 했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이시원하고 이문정 검사를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고소 고발을 여러 번 했었어요. 고소 고발했었어요? 예, 여러 번 했었죠. 검찰에 했죠. 검찰에 했죠. 검찰에 그렇게 못하니까 예. 경찰에 해도 검찰은 넘어가니까 네. 당시는 네. 그럼 결국에는 다 불기소했고 사실 검찰에서 죄가 있어도 불기소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 검찰에서도 정직 처분까지 내렸어요. 징계했어요. 중징계. 예, 징계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사건이 막 항소심에서 이제 증거가 조작될 때 당시죠. 예. 그 징계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그때 또다시 보복 기소로 당했고요. 그렇죠. 지금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본격하기로 한 거는 유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한 검사들인 거죠. 예, 그때 당시 항소심에서 이제 검찰이 제출했던 국정원과 수사 인조에서 제출했던 그 증거 모든 증거가 출입국 관련된 모든 증거가 조작된 걸로 밝혀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담당 검사와 관련 수사관들을 고발을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결국은 검사들 징계를 받기에 처했죠. 네. 그에 한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또다시 검찰로부터 보복 기소를 당한 거죠. 자, 이전에 이제 4년, 5년 전에 자기들이 이거는 뭐 처벌까지 할 필요 없는 이제 사건을 갖다가 갑자기 이제 크게 처벌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사실 저를 그때 다시 형사 사건이 재판에 세운 거죠. 자기네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와 어떤 대책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요. 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은 보복 기소한 검사들이고 이시원 검사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그 이시원 검사나 이문정 검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보복 기소에 대한 부분만 공수처에 저희들이 고소한 상태고 사실은 자기 동료를 제가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복 기소를 당한 거죠. 알겠어요. 고소는 이시원 검사, 이문성 검사한테는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시원 검사가 그 담당 검사였으니까 예. 유성 씨한테도 조사도 하고 어떻게 뭐 대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 번 만났죠. 네. 수사하고 공판에서 항상 만나고. 그렇죠. 이시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로서는 너무나 무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증거보전 재판 때 제가 동생을 한 6, 7개월 만에 네. 처음으로 이제 그 재판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동생은 그 재판을 지휘했던 게 이시원 검사였고 이시원 검사는 여동생을 못 보게 그 이제 영상실에다 넣어놓고 저는 이제 재판에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거는 성범죄자들이 이제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희 재판에 그걸 적용을 했고요. 네. 마지막에 증거보전 재판이 다 끝난 상황에서 변호사님들과 저는 재판부에 간절하게 요구를 했어요. 동생을 너무 한번 보고 싶다. 네. 이 자리에 다 계신 검사님이랑 재판장님이랑 변호사님 다 계신 이 자리에서 동생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거를 이시원 검사가 거절을 했어요. 아이고 참.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어제 그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런 정부에 발탁됐던 그것도 공직 기간을 네. 하는 이제 정책을 맡았다는 얘기에 그 검찰은 결국은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검찰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네.
승진하며 또 나가서 때가 되게 되면 나라의 중책도 맡을 수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버티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언론을 했던 거는 저희 같은 피해자, 저희 같은 이 간첩 조작 사건을 일어서 국민이 돈과 기를 얻게 하고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검찰에서 TF가 만들어지고 과거 사이가 만들어진 죄로 밝혀내도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된 데다가 지금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하니까 후배 검사나 공직자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죠?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네. 말하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과연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네. 건지 의문이 되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변호사님들과 계속 할 건데요. 첫째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네. 처음에는 국민들이 관심 있고 언론에서 추궁을 할 때는 열심히 수사한다고 했죠. 네, 조사를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슈가 많이 터지고 실시간으로 잊혀져 갈 때 다른 사건이 터질 때 슬그머니 모두 조용하게 이걸 불기소 처분을 약 하고 있는 거예요. 500m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됐거든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언론도 더 이상 관심이 안 가질 때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 공소시효가 네. 얼마 남아있지 않거나 지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 검토한 결과. 아,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이시원 약 이문성 검사에 300m 대한 시속 이 70km 공수처에 신호 대한 위반 보완이 과속 이루어지기가 주의 쉽지 구간입니다. 않다고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예, 예.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냥 뭐 평범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간첩이 됐는지. 예. 유우성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예, 시속 예, 70km 네, 신호 위반 교통정보센터 과속 다녀오겠습니다. 주의 유한 씨. 구간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오늘은 고속도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종에서 강해까지 19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기권 정체가 늘었습니다. 안성에서 오산까지 19km 정체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총 47km 막히는데요. 그중 북천안에서 목천까지가 가장 많이 답답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에서 합원천 터널까지 14km 정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시흥 방향 조암에서 송산 마도까지 18km 어렵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면 양촌 진안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 나면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 12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국가부 주석인 이 사람이 참석합니다. 취임식에 부총리급을 보내던 중국이 참석자의 격을 높인 건 새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현재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권력이 인재로 뽑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왕치산, 2번 역도산. 다시 들려드릴게요. 1번 왕치산, 2번 역도산.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약 싱크탱크 500m 시속 정치연구소.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박시영 TV 진행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진입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약 이재명 산림 300m 시속 드디어 70km 공식 신호 등판합니다. 위반 과속 안철수 주의 인수위원장 구간입니다. 분당감 몸을 던지겠다고 합니다. 자, 속속 판이 짜집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다 판이 다 짜진
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상당 분당갑에서 전력 공천이 될 거냐, 네. 경선을 치를 거냐라는 잠시 설수는 후 많이 시속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70km 김민식 전 신호 의원이 위반 과속 주의 못 구간입니다. 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상대적으로. 자 오늘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네. 경기 분당이 아니라 인천 계양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최근 그 당내 분위기가 분당 쪽보다는 인천 계양을 좀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고민이 그쪽이 예, 고민이 컸죠. 왜냐하면 그 계양을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고 이재명 고문이 한 지역구의 선거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지원 유세를 나가야 하고 전체 판을 어떻게 보면 리드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분당갑보다는 인천 계양을이 좀 낫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판단한 측면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지난 총선 때 계양을에서는 송영길 58.67%를 얻었으니 상당히 괜찮고, 다행히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가 이길 때는 굉장히 좀 미세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당장 이제 두 명 이재명 안철수 모두 다 험지 출마는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광역 단체장으로 나감으로 인한 그 보궐이니까 사실 기존의 지지세는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그 전체 지선에 대한 그 책임을 이재명 고문이 결과적으로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진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격이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이 좀 더 대선 연장자이다라는 성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확고해진 거죠 사실. 이재명 고문의 출전으로 인해서 이 측면이 있고, 저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이 아무래도 이제 계양을이라는 한 지역구 선거구의 보궐선거이긴 합니다만 경기도가 아니라 인천에 이제 출마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장 선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경기지사 선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민주당의 예. 후보한테는 오히려 득이 될 거다. 네, 인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보고요. 반면에 김동연 후보, 경기지사 김동연 후보한테는 마이너스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원래 이제 보궐선거를 출마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지원 유세, 서울도 하겠지만 경기도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그렇죠. 됐는데 네. 이게 인천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안철수라는 또 그 굉장히 존재감, 중량감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분당갑에 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기도에 있어서는 좀 김동연 후보한테는 좀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서울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과 경기 양쪽 전선에서 모두 다 이제 승리를 거머쥐겠다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과야 뭐 모르죠.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을 선택하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평가받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명분이 다 약 있습니다. 500m 그렇죠.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또 이제 정의당 구간입니다.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에 사유가 있는 정당들을 출마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두 가지 다 그러거든요. 계양을은 송영길, 또 분당은 약 김은혜 300m 이런 사유가 시속 있었기 때문에 70km 두 신호 정당 위반 모두를 과속 좀 주의 저희당 비판하는 구간입니다. 입장인데 나름 일리는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뭐 개인 비리가 아니어서 개인 비리로 낙마를 했으면 그런 부분 조금 더 비판의 잠시 후 어떤 강도가 시속 셌을 텐데 이건 70km 뭐 신호 위반 출마당의 과속 주의 부정 출마 때문에 구간입니다. 불가피하게 생긴 이유라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29대 2로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압승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구도 자체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가 가장 그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뭘까?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거냐 말 거냐 를 선택하는 그렇죠. 선거다. 출범한 지 며칠 만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인수위 그리고 당선자에 대한 평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 지지율 그렇게 잘할 것 같다. 최저치 나왔어요.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는 최저치가 나왔죠. 네. 그건 뭐냐면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보통은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느냐 당선자가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면은 기대감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오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시점인데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고요. 큰 오차범위 있는데 사실은 기대감으로 따지면 거의 20-30%포인트 더 낮게 나오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대선 과정에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토론을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TV 토론하면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출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밑바닥을 기다가 이제 베이스를 형성해서 괜찮네라고 되었을 때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대치가 낮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렇죠. 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윤석열은. 그 얘기는 윤석열 당선자가 정부 출범에서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결코 그게 기대감이 낮거나 아니면 지금 당선인으로서의 평가가 낮다라는 게 새 정부가 아주 망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그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핵심 변수가 뭘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견제할 거냐. 네. 이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힘을 몰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국민들한테 있죠. 다수는 그럴 것 같은데 한편은 또 뭐냐면 오만하거나 독선적 모습으로 비치면 이건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가족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약 그런 500m 측면에서 시속 인사청문회 굉장히 70km 신호 중요합니다. 위반 인사청문회 과속 아직 주의 다 마치지는 구간입니다. 그 않았지만 다음은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행할 거냐? 몇몇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보죠. 유심히 약 보시면서 300m 시속 또 검찰 70km 개혁 법안 신호 통과되는 위반 과정도 과속 봤고 주의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교통정보 수집 이전 구간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겁니다. 교통난도 있고 또 청와대 개방 효과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야 이거를 견제해야 돼? 아니야 힘을 실어줘야 돼? 이거 결정하고 두 번째는 이 잠시 후 투표율이 좀 시속 낮기 때문에 70km 신호 양측의 위반 지지층이 얼마나 과속 주의 투표장에 구간입니다. 향할 그 거냐 그게 다음은 제일 중요한데 교통정보 수집 그런 구간입니다. 측면에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출전의 효과는 그 측면에 플러스 효과 분명히 있어요. 지방선거에 좀 밋밋했는데 구도가 잘 안 잡혔는데 나서면서 이재명 후보가 나서면서 지지층들이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은 어쨌든 후보 간의 인물 경쟁력 싸움 아닙니까 예. 사실. 그리고 이제 특히 민주당이 단체장을 많이 석권했기 때문에 기존에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 조사는 이제 일부에서 나타나는 조사고요. 그 리얼미터에서 한 7.1%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진 걸로 나왔는데 퍼센트를 꼭 얘기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또 얘기를 또 저희 또 전문가가 그러세요. 개요는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예. 전화조사에서는 두 당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고요. 그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갤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다지 민주당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대선에서 지면 진 정당의 지지도가 거의 잠시 후 급락하는 교통정보 경우가 수집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간입니다. 좀 그렇지 않고요. ARS 조사에서 국힘이 5.1을 넘어서서 세게 나오는 것들은 일부 이제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과거 지방선거에 비하면 크게 선전하겠죠. 그때는 완전 민주당이 앞서기 때문에. 크게만 봅시다. 예. 서울은 민주당이 그게 지역구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전국적으로 17개가 있지 않습니까? 17개 중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10개 지역에서 이겼고 이재명 후보가 7개 지역에 이겼습니다. 그럼 과연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어디 가서 더 차지할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슷하거나 뭐 예를 들어 9대 8이나 10대 7 뭐 그 정도로 그래요? 네. 저는 어렵다고. 그래서 투표율을 가지고 지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표율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65%에 걸치면 지금까지 보수가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75까지 가면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고 75를 넘어서서 뭐 77 막 이렇게 가면 그때는 두 당이 좀 오히려 대등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포인트 투표율이 떨어질 때에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을 좀 지지해줄 만한 그런 유권자들의 투표 적극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김무신 대표가 그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선거의 투표율이 나는 정당이 연속 커브에 이제 주의하세요. 최근에는 상당히 그리고 패스트 버튼을 2030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50대와 60대 이상이 확연하게 좀 투표했다. 그런 투표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특정 계층이 낮았냐 40대 이상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낮아지지 40대 이상이 쭉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40, 50대가. 그렇게 보면 핵심이 2030이거든요. 근데 2030의 표심이 지난 대선에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서 보면 여기 이들이 패스트 버튼을 치고 있는데 이 측이 만약에 발산처럼 민주당 약 500m 앞 신호 위반 신호 위반 투표율이 과속 낮은 주의 것이 민주당 구간입니다. 지대권이 될 겁니다. 최근 왼쪽 과거 커브에 이런 현상이 주의하세요. 많아졌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을 물론 상대적으로는 약 보수적으로 300m 유리할 수 앞 있는 것이 신호 상대적으로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9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이동렬님께서 김봉심 대표님 조사 방법별로 차이를 설명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개요 말씀해 주십시오. 리얼미터 개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몇 명 조사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욱님께서 마음에 썩 안 들어도 새 정부에 희망을 걸어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훈정님은 아무리 무게감 있는 사람이라도 결과 전부 다 약 할 수 없어요. 500m 정치는 앞 사람 시속 음식이니까요. 60km 신호 위반 과속 아닙니다. 주의 견제해야 됩니다. 구간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또 심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변수는 인사청문회인 것 같아요. 자, 한덕수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거는 뭐 윤석열 당선인 몫이고요. 욕심들 그리고 결국 주경으로 국민적인 어떤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다는 최근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계속 좀 부정적 평가가 높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계속 나오는데 예. 국민들은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가슴에 쌓아놓고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요게 인사청문회에 있었던 이 각종 찬스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봤을 땐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적합 여론이 조금 높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세요? 예. 대학교에서 4월 첫 번째 주에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확 빠졌거든요. 네. 확 빠졌습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직전에 확 빠지면은 사실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강행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새로 출범할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우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건들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거의 5명의 당원 후보자, 한 명은 탈락을 했죠. 내사퇴를 했었고 5명의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부적격이다. 우리나라의 대수는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총리, 한덕수 총리 내정자, 지명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하는데 그건 이미 지난주에 이번 주에 끝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10일 날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는 빨리 이렇게 조각을 갖추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지금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특히 인준 자체가 늦어질 것 같아요. 인준 그러면은 그러면 준비 없이 이제 김부겸 총리가 지금 추경호 부총리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넘겨서 추경호 부총리가 나머지 강요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호영, 이상민 뭐 등등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을 다 그냥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 부담이 지방선거를 약 이어질 수 있는 300m 거죠. 시속 한덕수 60km 총리 신호 인준 위반 과정에서도 과속 주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자의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배심의 마이웨이의 윤석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관들을 다 그냥 임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 권한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큼 그렇잖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국민조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여론조사에 그런 거 보면 65% 이상 분노가 막 느껴지는 그런 수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가 교실에 대한 평가가 박한 이유가 두 가지 아닙니까? 정시 이전을 재판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법주 이렇게 국민 의사를 지방선거 윤석열 후보자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관 우린 협조 안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또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했으면 민주당의 욕을 얻어먹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통과시켰으면 통과시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은 지금 또 도장 찍어줬단 말이죠. 그 옥석을 가리기 시작하면 아까 이제 정의당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고 만약 국민 여론도 계속 비판적으로 나온다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그건 민주당 책임보다는 윤석열 당선자 측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민주당이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받아들이겠다든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다 안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부담이 그게 좀 크죠. 거래고 생각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그거를 뭐 총리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윤석열의 뚝심이 또 여기서 어떻게 작용할 건지 다음 주에 잠시 후 취임식이 시속 60km 신호 취임식이 위반 아마 과속 좀 주의 또, 구간입니다.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좀 미치겠죠. 네. 예. 그리고는 어떤 이슈들이 어떤 변수들이 지금 지방선거 앞에 남아 있습니까? 그 뒤에 이제 어쨌든 추경 변수가 있고요. 추경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지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부분은 효과는 좀 제한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그 당시에 이제 전 대통령이 되니까 미팅이 잡혀 있기 때문에 면담이 잡혀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마스크 벗는 거 이런 걸 크게 생각한 것 같은데 네. 이미 지금 실외 마스크가 벗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문회 여진이 좀 길어지는 것, 집무실 이전 논란이 또 본격화될 겁니다. 청와대 개방 효과도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변수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저는 그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가령 외신에서 대통령의 가장 권위적인 어떤 그 권력기관의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개방을 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준다든지 하면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용산에서 이렇게 교통이 막힌다든지 하는 거는 되게 작은 문제로 치부될 확률이 있고요. 언론에서 또 그리고 예. 청와대 개방하면 그렇죠. 인스타에 올라오고 뭐 사진 나오고 기사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많이 붕업시킬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국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말씀하셨는데 저는 외교 현장에서 윤석열 그 당선인이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뭐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건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선인 입장에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실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하겠죠. 네. 거기는 또 대비하고 또 외교적인 발언하고 정치적인 예. 수사 나오겠죠. 선거 때처럼 이렇게 말을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뭐 어디서
국회의원 선임은 다수당이 가져가니까 네. 그건 문제 아닌데 법사위원장을 원래 이제 하반기에 국민의힘의 몫으로 네. 이전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 그 개혁 법안 통과 과정에서 네. 합의했다가 국민의힘 발로 차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선례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중시청 법안을 중시청을 만들어야 될 법안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개특위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통과를 하려면 법사위부터 일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지. 김봉신, 박시영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치연구소 여기 마무리하고요. 6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내용인부 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입니다. 대학교 3학년인 민수는 학교에 가는 날보다 집에 있어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더 지금까지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저기는 24시간 라디오 세상 지금 우리는 인맥입니다. 완전 기원이는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SBS 포지티브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어버이날 잠시 후 있어서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같은 시간보다 도로상관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밀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강변도로 자유에서 선호대교까지 가는 2시간은 예상됩니다. 올림픽 뒤로도 강화동에서 통로도 오가는데 약 적어도 1시간 약 10분 500m 앞 시속 50km 서부에서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국회대로 양변부구청 앞에서 국도공중장까지 꽉 막혀있는데요. 경인 고속도로 갈아타는데 적어도 1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전 시간보다 천안 내려가는 길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를 나와서 천안 휴게소까지 가는 데만 40km 이상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귀경길이 더 어렵습니다. 당진에서 화서휴게소, 비봉에서 금천 쪽으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부근 1차로에선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화도 쪽 이동에 지장을 받고요. 이후로 강일 끝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일축에서 중부터널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SBS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차갑게와 시작하는 7시의 미라클 모닝 아주 나이스하게 텐션 업 푸나다 연기까지 마치 영어, 과학, 뉴스 그리고 케이팝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It's alright 정력해보러 가자. 세상이 멈췄다 그녀가 돌아온다. 뮤지컬 아이돌 엘튼존의 아름다운 그녀 사랑의 얘기 뮤지컬 아이다. 5월 10일부터 블루스케어 신한 카드월.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모르는 사이지만 이거 쓰실래요?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돈 찔려러 왔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려면 아마존,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려면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세계복합관 만날 수 있습니다.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소중한 사람들의 내일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미로와 함께 시작하세요. 내일을 향한 움직임 기안 1호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시를 알겠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똑같을 생각합니다.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나고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출마를 요청했고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면서 이 전 지사는 계양을 지역에 출마하는 동시에 선대위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경기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뒤 분당갑 출마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분당갑뿐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분당갑에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이라며 허허벌판에 안랩 사옥이 있었는데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된 데에 제가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너 언니 그리 줄래? 오는 9월 개최 거기서 돈이나 벌어갔지.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있습니다. 들은 아십니다. 오늘은 저녁부터 차차 흐려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그새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4도, 부산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만 나이로 간다. 오늘 세상 나이의 번호를 살펴보면 웬일인지 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가 바이젠은 30세 접어들었다고 누구도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말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스스로 젊다고 해서 최승자 시인은 그럼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죽을 수도 없는데 30살은 온다고 했죠. 하지만 30살일까요? 40과 50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의 낀 날짜처럼 애매하고 힘겨운 나이. 숨 돌리고 또 바쁘게 달려야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보면 볼수록 러블리 BTV,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얘들아 단판용 LED 모듈 매질 줄서 맞지라. 네, 지옥 LED 맞습니다. 단판용 LED 모듈은 지옥 LED가 아니라 어제 내 생산으로 그러지 않아. 맞아요. 간판용 LED는 역시 GOQ LED더라고요. 아, 그래서 GOQ 하는구나. GOQ LED. 네 써봤나? 안 써봤는데.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표창원 뉴스 파이팅. 자신과의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이재명 고문께서는 당연히 니나 잘해라. 하시는 이 경기도 쪽에서 출마를 하시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성남 분당 지역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말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이 표창원 정치한답시고 치고 이거 파는 것만 배워갖고 분당갑 지역에서 가장 가이드 먼저 원래가 사옥을 찍은 게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안랩이라면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안
주의하세요.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갑자기 확 달궈지고 있는데요. 두 달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죠.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사 이슈를 즐기는 시사 포차에서 이 이슈를 포함한 하다가 그만 좀.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현직 인천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늘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지방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 하이킥에서도 주요 격전지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뉴스 하이킥이 주목한 오늘의 격전지는 인천입니다. 앞으로 각 당의 인천시장 후보들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박남춘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천시장이신데 재선에 도전하셨습니다. 박남춘 후보께서 다시 인천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그 재선에 성공한 인천시장이 딱 2명이에요. 네, 그마저도 이제 12년 전이 마지막이었는데 예, 이제 이 시장이 자주교체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정책들이 네.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쉽게 뒤집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인데 네,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걸음만 걷다가 피하는 시장 이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많은 난제를 풀어오고 미래로 나아가는 먹거리 같은 거 잘 장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작을 한 제가 완성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재선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 시민들께 가장 관심이 높을 가장 이번 선거 쟁점이 될 현안 한 가지만 꼽는다면 지금 좀 전 말씀하신 수도권 매립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러나 소금 매립지는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지역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 예, 이게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국민들의 좀 피해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도 자신의 1호 공약 소환권 손실보다 일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발표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우려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저는 가장 실효한 과제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회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박남춘 후보께서 다시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인천 시민의 삶이 바뀔지 가장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주정차 단속 제가 지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분당선인의 후퇴한 공약 이걸 채워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천의 경제 선순환 그거를 100조 원까지 키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심있게 드렸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기업들한테까지도 그 이음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예. 그 카드 수수료를 면제를 해드리면 중소기업이 35만 개가 되거든요. 우리 인천에. 네. 그러면 그게 이제 100조 규모로 커집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평단이 쌓이면 이제 그 이음뱅크 공공부 금융 플랫폼을 이제 나가서 예. 이음뱅크를 설립해가지고 진짜 또 막았네. 학자 금융자라든지 그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등급 때문에 받지 못하는 우리 그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원해드리는 이런 그 체제를 좀 갖추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지역 경제를 살려내고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이음뱅크 수립을 하시려면 당선이 되셔야 할 텐데요. 이번에 상대 후보가 국민의힘 유정복 지난번에도 대결을 펼쳤던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재대결 미투 매치인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저희 전직 시장하고 전직 시장 대결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오히려 있습니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각자 4년씩 시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 재직 시절에 성적표를 딱 보면 누가 더 일 잘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특히 이제 우리 정치관 시장 같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제 2010 이제